안녕하세요. 저는 튜토리얼 1 의료 도메인 맞춤형 초거대 언어 모델 개발, 기본 모델 선정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리트리버 어규먼티드 제너레이션, 파인 튜닝까지의 이론 부분을 설명드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김동민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실습 시간에 직접 의료 도메인 맞춤형 LLM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영어 및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지드린 튜토리얼 정보에서 달라진 점은 교육 시간인데요. 원래 제가 지금 발표드릴 이론 파트도 실제 튜토리얼에서 다룰 예정이었는데 실습에서 다룰 내용이 워낙 중요해서 이를 더 자세히 다루기 위해 제 이론 파트를 녹화본으로 제공드리고 실제 튜토리얼 시간에서는 실습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강의는 먼저 의료 도메인에 적합한 기본 LLM을 선정하는 방법과 의료 도메인에 특화된 기본 LLM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실습 시간에는 이 LLM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실제로 코딩하면서 상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초거대 언어 모델, 다시 말해 LLM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아신다는 전제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LLM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다루려는 LLM은 인공지능 계층 구조를 기준으로 생성형 AI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이 LLM은 의료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활용 사례들은 저희 대한의료정보학에서도 많이 다룰 예정이고요. 특히 저뿐만 아니라 실습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실 김찬식 선생님이 진행한 LLM 연구도 자유연재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 분야에서 기본 LLM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뭘 고려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태훈 교수님 비달앱에서는 기본 LLM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 하드웨어 자원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을 코딩으로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LLM 연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기준으로는 미처 커버하지 못한 연구자 개개인의 취향도 있는데요. 이 취향의 경우 2가지로 정형하기는 조금 포괄적이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모든 걸 개발해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연구원이 있었고 저처럼 저보다 더 잘 개발하는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모델을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사항만 단순히 나열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튜토리얼 팀이 각자 좋아하는 모델과 그 이유를 위에서 언급드린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저의 경우 오픈AI의 GPT-4 터보 모델을 제일 선호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활용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개인 연구비가 많아서 소프트웨어 비용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자원으로는 맥북 프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맥북 프로는 LLM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엔비디아 GPU가 없고 자체 내장된 GPU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석사 때 각각 컴퓨터 과학과 리눅스 계열 인베디드 시스템을 전공해서 어느 정도 코딩을 할 줄 알지만 저희 튜토리얼 팀에서는 코딩 능력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드 예제 및 설명이 친절한 API 활용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잘 다루는 편인데 코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오픈소스나 GPU 활용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다룰 수 있고요. 특히 GPU 활용의 경우 저는 오픈AI의 API 활용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GPU를 다룰 일이 없어서 거의 다룰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LLM 개발에는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모델 자체를 수정해서 학습까지 하는 시간은 필요 없고요. 이미 만들어진 모델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 추론만 하는 시간이 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제일 높이 평가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유명한 브랜드일수록 활용하기가 가장 간편했고 정확도뿐만 아니라 속도, 안전성 등 다방면 면에서 성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비쌀수록 신뢰도가 상승하는 편입니다. 실습에서 인스트럭션 셋 개발을 다뤄주실 이영롱 교수님의 경우 GPT 3.5 터보를 가장 선호하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소프트웨어 활용 비용이 적으신 편이고 하드웨어 자원도 LLM 개발용 GPU가 없는 랩탑을 주로 이용 중이시고요. 이분 본캐가 의사 선생님이신데 학부 때 컴공을 전공하셔서 코딩 능력은 아주 뛰어나십니다. 다만 환자를 보느라 시간이 없어서 LLM 학습까지 투자할 시간은 없으시기 때문에 주로 빠른 추론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고 그 중에서도 최신 기술보단 안정화된 기술을 선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에서 RAG와 파인 튜닝을 개발을 다뤄주실 김찬식 박사 과정님의 경우 메타의 라마3 모델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활용 비용이 아예 없으시고요. 다만 저희 연구실 서버나 기관 서버를 워낙 잘 다루시는 분이라 하드웨어 자원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할 줄 아십니다. 사실 저 하드웨어 자원은 연구실이나 기관 거라 기관 내 모든 사람들이 쓸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물건이 있어도 그 물건을 사용할 줄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셋 중에서 코딩 능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 불친절한 오픈 소스나 GPU 활용도 거리낌 없이 그리고 아주 빠르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분은 워낙 코딩 능력이 뛰어나서 모델 추론 시간뿐만 아니라 모델 학습 시간까지 빠르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취향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개발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개발 자유도가 높은 최신 LLM을 선호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LLM, 즉 파운데이션 LLM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일반적이고 레이블되지 않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훈련된 모델인데요. 언어에 의해 텍스트 및 이미지 생성, 자연어 대화와 같은 다양한 일반적인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장점은 처음부터 AI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기본 모델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데이터로 바로 추론만 하거나 혹은 모델을 파인 튜닝 등으로 학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LLM은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도 거대 언어 모델들의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운데이션은 사람마다 베이스나 바닐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파운데이션 LLM의 예시는 연구자마다 상대적인데 예를 들어 챗GPT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GPT 3.5나 GPT 3.5 터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GPT 3.5 자체가 GPT 3에서 업그레이드된 모델이기 때문에 GPT 3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이 GPT 시리즈의 근간인 GPT 자체나 버트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언어 모델들은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어 모델은 파라미터의 크기, 아키텍처, 학습 데이터, 그리고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언어 모델들을 파라미터 크기로 대형 언어 모델과 소형 언어 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파라미터는 모델이 입력을 처리하고 출력을 생성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수치값입니다. 스몰과 라지를 나누는 파라미터 기준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표에서 참고한 그림의 경우 100빌리언스를 기준으로 스몰과 라지를 나누었습니다. 파라미터 크기가 커질수록 당연히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 등의 소모량이 많아지고 모델 크기가 큰 만큼 학습 및 실행, 배포가 더 비싸고 어렵습니다. 또한 숨겨진 계층과 파라미터가 많아서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특정 출력을 생성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언어적 패턴과 구조를 학습했기 때문에 더 유창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다양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표현력과 일반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 복잡하고 새로운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몰 랭귀지 모델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메타의 라마 시리즈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오픈 AI의 GPT 시리즈를 들 수 있는데요. 라마는 최대로 큰 모델의 파라미터가 70빌리언이고 GPT 3.5의 경우 파라미터 수가 175빌리언이며 GPT-4의 경우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1트릴리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LLM은 오픈소스와 클로즈드 소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오픈소스 LLM은 정말 말 그대로 소스 코드와 모델 파라미터가 오픈되어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개별 사용자가 자유롭게 수정 및 재배포가 용이하지만 활용 매뉴얼은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편입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LLM의 예로는 위에서 스몰 랭귀지 모델의 예시로 말씀드렸던 메타의 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클로즈 소스 LLM은 소스 코드와 모델 파라미터가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제한적이고 유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델의 수정 및 재배포는 불가능하고 공급자의 지원에 의존해야 됩니다.
대신 공급자가 유료로 관리하기 때문에 LLM 자체가 안정적이고 활용 매뉴얼이 친절한 편입니다. 대표적인 클로즈 소스 LLM의 예로는 위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예시로 말씀드렸던 오픈AI의 GPT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데이션 LLM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소프트웨어 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비용은 결국 API 활용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먼저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관점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강의에서는 각종 서비스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타 프로그램에서 쉽고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오픈AI의 챗GPT 서비스 기능을 기반으로 나만의 챗봇을 개발하고자 할 때 오픈AI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API를 활용하는 코딩이 다른 오픈소스나 GPU 관련 코딩보다 더 친절하고 쉽다고 설명드렸는데, 사실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코딩하는 것 자체는 쉬울 수 있는데, 그 쉬운 혜택을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실습 시간에 다뤄야 할 것은 API 정책, 사용량, 요금, 인증 등이 있는데, 이는 뒤에서 하나하나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입니다. 정책은 API 라이선스, 이용 약관, 데이터의 저장, 처리, 삭제 정책 등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처럼 센시티브한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특히 데이터 관련 정책들을 정말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오픈 AI의 API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의 모델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드웨어 자원까지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의 GPT 시리즈를 활용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센시티브한 데이터가 오픈 AI의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각 기관의 IRB, DRB마다 요구하는 보안 정도나 서류 등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기관은 아직까지 API 사용에 대한 정책 자체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당연히 기관 IRB의 승인을 받고 오픈 AI를 활용할 때 이미 가익명화 처리가 된 CDW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리퀘스트 포탈을 통해 제가 프롬프팅 시 사용한 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가 LLM에 던진 질문과 답변 등 모든 내용을 모델 학습에 재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해놨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프로세싱 어덴덤을 통해 개인정보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API 사용량 파트인데요. 오픈 AI의 경우 슬라이드처럼 다양한 항목에 대한 사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API 사용량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오픈 AI의 가장 높은 등급인 티어 5가 되면 배당받은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저 항목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더 늘리고 싶으시면 추가 요청을 통해 한도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금인데요. 개인적으로 사용량보다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픈 AI에서는 요금에 대한 리밋이 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크레딧 밸런스 리밋이라고 한 번에 최대로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유세이지 리밋이라고 한 달에 최대로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각 티어마다 크레딧 밸런스 리밋은 빨간 박스로 표시하였고, 이 유세이지 리밋은 초록 박스로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크레딧 밸런스를 다 써야 유세이지 리밋 내에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오픈 AI에서 제일 높은 등급인 티어 5가 되려면 최소 $1,000 이상 충전을 하고 30일 이상이 지나야 티어 5가 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PPT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인스트럭션 셋 개발 실습에서는 유료 모델인 GPT 3.5 터보 모델을 이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크레딧 밸런스를 충전해야 됩니다. 이 크레딧 밸런스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에 있는 주소에서 먼저 충전용 카드를 등록해야 됩니다. 이 카드 등록이 완료되면 최초 크레딧을 5에서 $100 사이로 충전할 수 있는데요. 이 본 실습에서는 아주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5만 충전하셔도 됩니다. 이 $5 충전이 완료되면 크레딧 밸런스가 $5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이후에 더 추가로 충전이 필요하시면 Add to Credit Balance를 눌러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밸런스를 충전하였으니 이제 이 돈으로 API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API를 사용하려면 오픈AI에서 인증받은 API 키를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이 API 키 발급은 슬라이드 내 URL로 가셔서 Create a new secret key를 누르신 후 발급받은 키의 이름을 정하신 뒤에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 생성이 완료가 되면 SK로 시작되는 텍스트 형태의 키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형태의 키는 해당 화면에서만 풀텍스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카피 버튼을 누르시고 안전한 곳에 해당 텍스트를 붙여넣기 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본 LLM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하드웨어 자원입니다. 돈 주고 오픈AI의 모델과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데이터 보안이 걱정되신다면 물리적인 서버를 사셔서 온프리미스로 LLM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이 LLM 인프라 구축 시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자원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U입니다. 그 이유는 이 LLM이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선형 방정식은 뉴럴 네트워크를 반복해서 타고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하는 연산들인데요. 이 연산들은 선형대 수학을 기반으로 한 수학이어서 대부분 행렬과 벡터들의 내적, 외적 연산을 수행합니다. 결국 엄청나게 많은 사칙 연산들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칙 연산들은 계산이 엄청나게 많을 뿐이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연산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 자체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분기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단순 계산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데 특화된 하드웨어가 바로 GPU인데요. 이 GPU에는 엄청나게 많은 산술 논리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LLM과 찰떡 궁합인 GPU는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뒤에서 자세히 언급드리겠지만 GPU마다 가격과 성능, 심지어 물량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나의 LLM에 맞게 GPU를 고르려면 먼저 GPU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먼저 GPU는 Graphics Processing Unit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프로세싱 유닛은 회로에서 데이터 통신, 제어, 연산 또는 로직 기능과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유닛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의 두뇌라고 불리우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과 이제 알아볼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 있습니다. 이 GPU를 이해하려면 GPU의 탄생 배경을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초창기 컴퓨터는 CPU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모니터에 출력되는 형태도 일반 계산기 마냥 검은 바탕에 흰 텍스트만 출력되는 형태였습니다. 심지어 컴퓨터를 작동시킬 때도 이 텍스트로 명령어를 쳐서 동작시켰습니다. 이러한 컴퓨터가 일반 대중들한테도 보급이 되고 보편화되면서 이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그래픽적인 요소가 컴퓨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CPU 혼자 그래픽까지 처리하게 됐고요. 이 CPU가 처리해야 할 작업량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히 CPU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래픽적인 요소들은 모니터에 그래픽을 출력시키는 단순한 작업들이라 CPU가 더 복잡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단순한 작업을 전담해서 처리해줄 프로세싱 유닛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움직이는 그림처럼 이 그래픽 관점에서도 화면을 출력할 때 그래픽을 한 점 한 점 처리해서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든 상하든 순서에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이면 한 번에 그래픽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작업들을 병렬로 처리하는 프로세싱 유닛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CPU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그래픽만 전담으로 처리하는 유닛이라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딥러닝 계산도 그래픽 처리처럼 단순 연산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병렬로 처리하는 작업이라 인공지능 진영에서도 GPU 자원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PU와 GPU의 주요 차이점을 다시 정리드리면 CPU는 순차적 처리에 최적화된 코어 2개에서 16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요. 반면에 GPU는 병렬 처리에 최적화된 작고 효율적인 코어 수백에서 수천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순 계산 작업을 병렬로 한꺼번에 많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LLM에 주로 사용되는 GPU는 크게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버용 GPU와 개인 연구자가 쓸 법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용 GPU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버용 GPU를 보겠습니다. 이 서버용 GPU의 스펙을 비교하는 지표는 정말 다양하지만 LLM 관점에서 고려할 만한 지표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출시 연도는 최근일수록, 시장 가격은 높을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 밖에도 학습 성능과 추론 성능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딥러닝 모델은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처음부터 새로 학습시키는 파트가 있고, 이미 학습된 모델로 추론만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과 추론 성능을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LLM 업계에서 사용되는 제일 최신 GPU는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2022년에 출시된 H100인데요. 이 모델은 2017년도에 출시한 V100 GPU에 비해 학습 성능은 4.2배 빠르고 추론 성능은 6.3배 빠르다고 합니다. 또 고려해야 할 지표로 Thermal Design Power인 TDP가 있는데요. 이는 GPU가 소비하는 최대 전력을 나타냅니다. 높은 TDP는 더 많은 냉각을 요구하고 시스템의 전체 전력 요구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예시로 저희 기관 서버실만 봐도 온도를 엄청 춥게 유지하는데 이렇게 춥게 유지를 하지 않으면 서버 자체가 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LLM들은 어떤 GPU를 썼을까요? 먼저 오픈AI의 챗GPT나 GPT-4는 각각 22년, 23년도에 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최신 GPU였던 A100을 사용했습니다. 이 A100 GPU를 무려 10,000개를 사용해서 LLM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이때 걸린 GPU 사용 시간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4월에 공개된 제일 따끈따끈한 메타의 라마3 모델의 경우 제일 최신 GPU인 H100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8B 모델 학습을 시킬 적에는 GPU 시간이 1.3밀리언 시간이 걸렸고, 이 70B 모델을 학습할 때는 GPU 시간이 6.4밀리언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를 연도로 환산하면 각각 약 150년, 730년인데요. 이는 GPU를 한 개만 사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라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만큼 많은 수의 GPU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김찬식 선생님께서 레그 10때 사용할 마음 AI의 라마 3 멀 모델의 경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인 라마 3 8B를 새로운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8개의 H100 GPU를 사용해서 파인 튜닝만 하는데 하루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서버용 GPU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비싼 서버용 GPU를 살 수 없거나 냉방이 잘 되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개인 연구자들을 위한 GPU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GPU들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GPU들인데요. 이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시리즈입니다. 저희가 자주 접하는 대기업이 만든 LLM들은 아무래도 데스크탑용 GPU로 모델을 개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모델들이 데스크탑용 GPU에서 걸린 학습 시간 및 추론 시간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데스크탑용 GPU들을 비교할 때는 조금 더 raw한 지표로 성능을 비교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딥러닝에 영향을 주는 스펙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데스크탑 GPU는 출시 연도가 최신이라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라인은 서버용 GPU처럼 출시 연도당 하나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출시 연도에 성능이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RTX 3090이라는 GPU는 RTX 4080보다 2년이나 먼저 나왔는데도 성능은 더 좋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높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물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 코어 수의 경우 많으면 많을수록 병렬 처리 능력이 향상되고요. 이 메모리 크기가 커질수록 데이터 저장량이 커지고 접근 속도가 빨라집니다. 메모리 대역폭의 경우 네트워크의 대역폭처럼 클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와 메모리 접근 속도가 빨라집니다. TDP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DP 값이 커질수록 소비 전력이 높아지고 많은 냉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전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높입니다.
이제 기본 LLM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세 번째인 코딩 능력 범위입니다. 이 코딩 능력의 경우 상대적이라 딱 네 가지 항목으로 범위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으시는 데 편하시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파운데이션 LLM을 선정하든 이 챗GPT를 벗어나 API를 다루실 예정이시라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기본 문법 및 라이브러리를 다룰 줄 아셔야 합니다. 이 다른 머신러닝 모델의 경우 파이썬 이외에 R 같은 언어도 사용할 줄 아셔도 되지만 이 LLM의 경우 대부분 파이썬을 기반으로 코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이 본 튜토리얼 실습부터는 파이썬 기본 문법이나 라이브러리 사용법은 다루지 않고요. 어느 정도 파이썬을 실무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는 API 활용만 주로 하는 수준입니다. 이 경우 API를 제공하는 LLM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픈AI가 현재로선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LLM을 API 형태로 그리고 아주 친절한 가이드와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만 되시더라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정책 파트에서 다루었듯이 센시티브한 데이터를 이용하실 경우 데이터 보안에 꼭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API 활용의 경우 이용론 교수님 실습에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개발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오픈소스 활용 수준은 GitHub, 허깅페이스, 랭체인 등 다양한 오픈소스 플랫폼과 도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오픈소스 활용의 경우 김찬식 선생님의 레그 실습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GPU 활용 수준입니다. 이 GPU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CUDA, 후DNN 등 GPU를 딥러닝에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환경 세팅과 이 비츠 샌드바이바이츠 등과 같이 GPU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김찬실 선생님의 파인튜닝 실습에서는 이 비츠 앤드 바이츠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위 코딩 능력을 모두 충족하시지 못하셨더라도 이 실습 시간에 코딩 이외의 중요한 개념들과 이론들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를 아시게 되면 주변에 이런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을 컨택하셔서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희 고태현 교수님 비더랩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LM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투자 가능 시간입니다. 이 투자 가능 시간을 고려할 때 먼저 딥러닝에서 학습 시간과 추론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딥러닝 학습의 경우 모델 자체를 수정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에 딥러닝 추론의 경우 학습된 모델을 수정 없이 활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습니다. 이 투자 가능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실 연구의 목표와 가지고 계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적 자원, 코딩 능력 등의 인프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연구 목표가 LLM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준 정도나 레그 정도로 커버가 된다면 굳이 모델의 학습 시간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추론 시간만 잘 고려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원, 코딩 능력이 적으신 편이면 기구축된 LLM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각종 자원을 투자하는 것 대비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걸쳐 기본 LLM을 선정할 때 고려하면 도움이 될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본 강의에서 다룬 사항 이외에도 LLM 선정 시 더 많은 사항과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기본 LLM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제 기본 LLM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LLM 개선 파트에서는 먼저 LLM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본 이론을 정리한 후에 실습 시간에 다룰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챗GPT 같은 기본 LLM을 파운데이션 LLM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파운데이션 LLM을 개선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파운데이션 LLM은 한계가 있습니다.
LLM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LLM을 학습시킨 기업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지는 않았어요. 어떤 모델들은 뭐 논문이나 전문 서적 같이 라이선스가 있는 데이터들은 아마 학습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의료 데이터 같이 센시티브한 그리고 전문 분야에 특화인 데이터까지 학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서 의료 분야에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LLM 관련 논문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파운데이션 LLM을 사용한 논문 수가 파란색 그래프고, 이제 빨간색, 초록색 그래프는 LLM을 개선시킨 논문 수를 나타내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LLM을 개선시키는 연구가 실제로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 LLM을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LLM 모델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LLM 모델을 수정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 LLM 모델을 수정하지 않는 방법은 이 사용자의 질문 방식을 수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챗GPT에서 이제 그 사용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챗GPT한테. 이제 그때 이제 질문 방식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이 있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은 질문의 입력 방식을 미세화해서 LLM의 출력을 원하는 형태로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너가 좋아하는 과일이 뭐니? 다음 세 가지 과일 중에 하나만 골라줘. 이런 식으로 이게 질문 입력을 좀 더 구체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지선다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 방식을 미세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RAG 방식은 조금 복잡한데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제 좀 특징을 설명드리면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문서 데이터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LLM 모델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방식은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라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풀 파인 튜닝. 이제 풀 파인 튜닝은 정말 모델을 전부 다 바꾸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페프트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도메인 스페시픽 문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LLM 모델의 일부를 수정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LM에는 이제 크기가 큰 모델과 작은 모델이 있는데, 이제 큰 모델 같은 경우는 그 PC 사양에 따라서 훈련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LLM 모델의 일부를 수정을 하는 방식이고, 이 풀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정말 LLM을 전체 다 수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PC 사양이 낮은 일반 연구실에서는 수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오픈 AI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이런 정말 대기업에서만 그 거대 언어 모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풀 파인 튜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 LLM을 개선시키는 네 가지 방법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비교를 위해 기본 LLM을 도식화한 부분이고요. 이 파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LLM 사용자가 질문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레그 방식은 모델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방식을 수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레그는 기본 LLM에 비해 이 파란색 원 부분에 뭔가가 많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이 페프트와 풀 파인 튜닝 방식은 모델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원 부분에 추가된 것은 없고, 대신 파란색 원 부분 전에 뭔가가 많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뭔가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기본 LLM 동작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LLM에서는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쿼리를 넣으면 그 쿼리를 그대로 LLM에 전달해서 리스폰스를 출력합니다.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에서는 쿼리 전에 그 수행하려는 태스크 구현 설명이나 아니면 원하는 답 형태를 예시로 넣어서 원하는 형태로 리스폰스를 출력하게끔 정말 프롬프트를 엔지니어링하는 방식인데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쿼리 전후에 태스크나 예시를 넣을 때 이 프롬프트 학습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 프롬프트 학습 방법의 대표적인 예는 뭐 퓨샷이나 체인 오브 థాట్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그 방법에서는 그 사용자가 쿼리를 입력하기 전에 이 도메인 스페시픽 문서를 벡터db라는 것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리트리버 모델을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 쿼리를 LLM에 전달할 때마다 이 구축한 벡터db와 리트리버 모델에서 쿼리와 가장 연관된 문서를 검색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리트리버 해서 찾은 후에 쿼리와 함께 가장 연관된 문서를 LLM에 전달해서 LLM의 리스폰스의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본 모델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들은 모든 기본 LLM에 전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맨 오른쪽 검정색 스크린샷을 보시면 이 오픈AI에서 제공하는 기본 LLM들 중에서는 그 GPT 3.5 이하의 모델들만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 페프트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 모델의 일부만 조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체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덜 잡아먹어서 연구실 차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페프트 방식을 설명드리면 이 다양한 데이터셋을 통해 이미 사전 학습된 기본 LLM의 일부를 떼옵니다. 그래서 이 일부에 도메인 스페시픽 데이터셋을 추가해서 이 떼온 일부를 미세 조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세 조정된 부분은 이 파란색으로 이제 뇌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미세 조정된 부분은 다시 기본 LLM에 업데이트해서 이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LLM으로 사용자가 쿼리와 리스폰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 파인 튜닝 방식은 그 다양한 데이터셋을 통해 이미 사전 학습된 기본 LLM 전부에 도메인 스페시픽 데이터셋을 추가해서 전체를 미세 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뇌그림 전체가 미세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으로 전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세 조정된 LLM으로 그 사용자가 쿼리와 리스폰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일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이 모델에서 전체 파라미터, 일부 파라미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파라미터는 대체 뭐냐? 그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값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계열 모델에서는 이제 가중치와 절편 등을 일컫습니다. 참고로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기본 LLM 개선 방법들은 그 하나씩만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부 또는 이제 전부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레그 방법을 통해서 질문 방식을 굉장히 상세히 수정을 하고 동시에 이 팩트 방식으로 LLM을 일부 미세 조정해서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파인 튜닝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사전 훈련된 모델을 미세 조정할 때 이 모델이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LLM을 파인 튜닝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박스가 사전 훈련된 모델들이고 주황색 박스로 표시한 모델들이 인스트럭션 튜닝된 모델입니다. 기본 LLM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튜토리얼 실습에서 다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 실습에서는 LLM 개선 방법 중에 페프트와 레그 방법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 페프트 방법에서는 이용론 교수님께서 영문 태원 기록지를 GPT 3.5 터보로 증강해서 이 파인 튜닝을 위한 인스트럭션 셋을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찬지 선생님께서 이영론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인스트럭션 셋을 기반으로 라마3 모델을 페프트하여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건데요. 아무래도 이 파인 튜닝은 전부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코드 해석을 위주로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레그 파트는 김찬식 선생님께서 전부 강의해 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한국 당뇨병 권고 요약본 PDF를 텍스트 청킹해서 레그의 벡터DB에 넣을 문서를 생성하는 과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이 생성한 문서를 코소 로보타 멀티태스크 모델로 임베딩하고 이 결과를 파이어스 DB에 삽입한 뒤 이 마음 AI에서 개발한 라마3 말 모델을 레그할 예정입니다. 실습에서 사용할 파운데이션 데이터셋과 LLM이 워낙 많아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각 실습 주제별로 선정한 파운데이션 데이터셋과 LLM을 정의하고 선정한 이유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영문 교수님께서 개발하실 내용을 간단하게 훑어보면 먼저 의료 전문 인스트럭션과 그에 해당하는 퇴원 기록지상으로 구성된 시드 태스크를 여러 개 생성해서 태스크풀에 저장합니다. 이 태스크풀에 모인 시드 태스크를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이 GPT 3.5 터보 모델에 넣어 새로운 인스트럭션을 생성하게 합니다. 그 후 생성한 인스트럭션에 대한 새로운 아웃풋을 GPT 3.5 터보를 통해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해서 개발한 인스턴스를 후 처리해서 태스크풀에 다시 저장합니다. 김찬식 선생님께서 진행하실 파인 튜닝 모델 개발에서는 이미 사전 훈련된 라마3에서 파라미터의 일부를 로라 방식으로 이영로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파인 튜닝 모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또한 김찬식 선생님께서 진행하실 레그 모델 개발에서는 먼저 한국 당뇨병 권고 요약본의 PDF를 텍스트 청킹해서 임베딩한 후 이를 파이어스DB에 삽입한 뒤 마음 AI에서 개발한 라마3 말 모델의 질문과 함께 가장 관련 있는 문서를 찾을 수 있도록 레그 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실습에서 사용할 실습 코드 및 각종 데이터들은 실습 공유 폴더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슬라이드의 URL을 타고 가셔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공유 문서함에서 실습 공유 폴더를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폴더명의 맨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누른 뒤에 그중 정리 버튼을 누르면 이 바로가기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가기 추가를 할 때 꼭 내 드라이브에 추가를 합니다. 내 드라이브에 실습 코드에 바로가기 추가를 하면 내 드라이브 폴더 안에 바로가기 표시와 함께 실습 공유 폴더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실습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중에 이 ipynb 확장자가 있는 파일이 실습 코드인데요. 이를 우클릭해서 연결앱 선택 후 구글 콜라보레토리를 클릭하면 콜랩으로 실습 코드를 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배경 지식 이론 및 실습 환경 세팅은 여기까지이며 이론이나 실습 환경 세팅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제 이메일로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